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먹는 밥 한 공기 안에 독성금속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오늘 아침에 먹은 빵 안에도, 어제 먹은 나물 반찬 안에도, 그리고 무서운 건 그게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만들어 온 구조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금속에 대해 처음 알게 됐을 때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화학 원소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화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른 건 대부분 그 선택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금속의 이름은 카드뮴입니다. 원소 기호 CD, 원소 번호 48. 이름만 들으면 낯설죠? 배터리 공장에서나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금속은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마다 아무도 모르게 등장했어요. 최초의 핵반응 실험에도, 노벨 화학상의 배경에도,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한 강물 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을 읽고 법원 판결문을 찾아봤고 핵물리학과 양자역학 교재를 꺼내 들었어요. 처음엔 원소 하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그냥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도 외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외면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진실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 카드뮴은 냄새가 없어요. 색도 없고 맛도 없어요. 땅속에서는 다른 금속의 광석 안에 조용히 숨어 있고 우리 몸속에서는 신장세포 안에 조용히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가장 충격적인 장면에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카드뮴이라는 금속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거든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중간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전부예요. 강하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아주 조용하게였어요. 처음엔 한 명이었습니다. 60 넘은 여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마을 의원을 찾아왔어요. 의사 현우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농사를 지었고 몸을 혹사시킨 세월이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 뒤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또 왔어요. 그 다음 달엔 3명이 왔고 그 다음엔 5명. 현우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상의 패턴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허리와 무릎에 극심한 통증,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을 지르는 환자들, 뼈가 금이 가 있는데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현우는 진찰을 마치고 밤마다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형광등 아래 환자 차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주소를 확인하는데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두 같은 쪽 강변에 살고 있었어요. 강하류. 그것도 일정한 구역 안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강 상류 쪽에 사는 주민들에게서는 같은 증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지도를 꺼내서 환자들의 주소를 하나씩 점으로 찍었습니다. 점들이 모이는 방향이 선명했어요. 강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장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금속 정령 공장이었어요. 현우는 그때 이미 직감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달에 걸쳐 데이터를 모았어요. 환자들의 식수원을 조사하고 강물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고 강 주변 토양에서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기록했습니다. 결과가 돌아왔을 때 수치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강물에서 정상 기준을 넘는 중금속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역 보건당국에 제출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는데 그 답이라는 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한 문장이었어요. 현우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을 거예요.
강은 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당국의 묵살 이후 공장 측에서 직접 전문가 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장의 배출수는 기준치 이내이며 주민들의 증상은 고령, 영양 불균형, 과도한 육체 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론은 그 발표를 그대로 받았었어요. 마을 사람들 일부는 그 기사를 읽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몸을 너무 혹사시켰나 보다 하고. 현우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계속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 결정이 훗날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금속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그 위험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가 없으면 강가마을의 이야기도 반쪽짜리가 됩니다. 새로운 원소를 발견한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라 공무원이었다는 사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실험실에서 수년간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서류 검토하고 현장 돌아다니며 기준 위반 사항 적어서 보고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카드뮴을 발견한 방식은 너무 우연적이어서 오히려 실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민준이라는 젊은 화학 검사관이 있었어요. 그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약재상을 돌아다니며 판매 중인 약품 샘플을 채취하고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식약처 직원 같은 역할이죠. 매일 비슷한 루틴이었습니다. 약재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약재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찌르고 주인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맞아주고 샘플 채취하고 서류에 도장받고 다음 약재상으로 이동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탄산아연 샘플 하나를 들고 실험실로 돌아왔어요. 탄산아연은 당시 의학에서 흔히 쓰이던 물질이었습니다. 열을 가하면 흰색 분말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나 아는 반응이었고 민준도 수십 번은 확인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가열하자 분말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다시 확인했겠죠. 결과는 같았어요. 노란색. 이건 불량품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채취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가 섞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약재상에 벌금을 물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훨씬 쉬운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는 그 샘플을 집에 들고 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석이 시작됐어요. 민주는 몇 주 동안 그 샘플을 반복해서 분해했습니다. 산에 녹이고, 침전시키고, 걸러내고, 다시 가열하고, 알고 있는 성분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남는 게 무엇인지를 추적했어요. 작업대 위에 시험관들이 줄지어 서 있고, 촛불이나 램프 하나로 불꽃을 만들면서 반응을 관찰했을 거예요. 손에는 산냄새가 배어 있었을 거고, 눈은 퍼렇게 충혈됐겠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작은 도가니 바닥에 아주 소량의 낯선 금속이 남았습니다. 은빛이 도는 흰색이었어요. 아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밀도가 달랐고 녹는 온도가 달랐고 화학 반응도 달랐습니다. 민주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원소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았습니다. 그가 붙인 이름이 카드뮴이었어요. 아연 광석을 고대에 부르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이 금속의 운명을 담고 있어요. 카드뮴은 항상 아연의 그늘 안에서 존재했으니까요. 독립적인 광맥을 이루지 못하고 아연 광석 안에 섞여서만 발견되는 금속.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것의 안에 숨어서 사는 금속. 민주는 그걸 발견 순간부터 알았던 건지 아니면 이름을 지으면서 직관적으로 느꼈던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름 하나가 이렇게 정확히 본질을 담은 경우는 드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냥 새로운 금속 하나 추가된 거 아닌가? 아니요, 전혀요. 카드뮴의 발견은 이후 인류가 핵에너지를 제어하는 방식, 예술작품이 변색되는 이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병드는 원인, 그리고 양자 기술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을 당시 민주는 전혀 몰랐겠지만요. 그는 그냥 노란색 분말이 신경 쓰여서 샘플을 집에 들고 간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소한 호기심이 세상을 바꿔 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민준이 논문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금속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몰랐어요. 민준과도 연락한 적이 없었고요. 그냥 각자 다른 광산에 다른 샘플을 분석하다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셋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독립적으로 같은 원소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처럼 들리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화학 분석 기술이 막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분석 도구가 충분히 정밀해지고 검사 방법이 충분히 체계화되면서 이전까지 놓쳤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카드뮴은 그 전에도 항상 거기 있었어요. 아연 광석 안에, 약재상의 탄산 아연 안에, 강물이 닿는 토양 안에, 그냥 아무도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과학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천재적 발견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도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발견이라는 건 결국 도구와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도구가 준비됐을 때, 질문이 맞는 방향을 향할 때, 진실은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묘하게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그 말은 반대로도 적용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도구가 발전하면 언젠가 한꺼번에 드러날 거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카드뮴이 그랬던 것처럼 강가 마을에서 현우가 발견한 패턴처럼, 그리고 그 드러남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우리는 이미 앞에서 조금 봤습니다. 카드뮴 원자 하나가 지구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수십억 년이라는 걸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냥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우주가 카드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치른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준이 도가니 바닥에서 건져낸 그 금속 조각, 현우가 강가 마을 환자들의 혈액에서 추적했던 그 물질, 이것들은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구에 오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규모의 충돌이 필요했습니다. 별에는 한계가 있어요. 태양처럼 평범한 별은 핵 융합을 통해 가벼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어요.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그렇게 이어지다가 철 근처에서 멈춥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평범한 별은 그만한 에너지를 낼 수 없어요. 카드뮴은 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은 평범한 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원소예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냐? 중성자별 충돌이에요. 중성자별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뒤에 남는 핵인데 그 밀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기다가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중성자 폭풍이 발생해요. 그 폭풍 속에서 원자핵이 중성자를 엄청난 속도로 흡수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이 말 그대로 찰나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카드뮴을 포함한 수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요. 가스 구름을 이루고 그 구름이 수십억 년에 걸쳐 뭉쳐지면서 새로운 별과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지구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도가니에서 긁어낸 그 은빛 금속은 어느 먼 우주에서 두 개의 별이 충돌한 순간에 태어난 겁니다. 그 충돌이 없었다면 카드뮴도 없었고 현우가 추적한 중독 사건도 없었고 지금 이 이야기도 없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카드뮴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단순한 독성 금속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탄생 방식이 이미 카드뮴의 본질을 설명해요. 극단적인 조건에서 태어났고 조용히 다른 것들 사이에 섞여 존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은 카드뮴의 지질학적 특성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요. 카드뮴이 지구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그 존재 방식이 훗날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냈는가. 이게 이해되면 현우가 강가 마을에서 발견한 것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드뮴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혼자 있지 않는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카드뮴은 자연 상태에서 독립적인 광맥을 거의 이루지 않습니다.
지구 어딘가에 카드뮴만 묻혀 있는 광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카드뮴은 아연 광석 안에, 아연 결정 구조 안에 조용히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뮴 이온의 크기와 아연 이온의 크기가 아주 비슷해요. 결정이 형성될 때 카드뮴이 아연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구조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비슷하게. 그래서 광석 안에서 카드뮴은 눈에 띄지 않아요. 아연 광석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카드뮴이 섞여 있습니다. 이 특성이 민준이 카드뮴을 발견한 방식과 정확히 연결돼요. 아연 화합물처럼 보이는 약재 샘플 안에 카드뮴이 숨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 특성이 산업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카드뮴은 아연을 정연할 때 부산물로 나와요. 아연 공장을 가동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카드뮴이 함께 나옵니다. 가스 정화 장치 안에, 전해 정연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안에, 세척액 안에 아연을 만들면 카드뮴이 따라옵니다. 이걸 따로 모아서 정제하면 카드뮴 금속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겨요. 카드뮴 생산량은 카드뮴 수요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아연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카드뮴도 많이 나와요. 아연 수요가 줄어야 카드뮴도 줄어들어요. 카드뮴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도 아연 공장이 가동되는 한 카드뮴은 계속 생산됩니다. 이게 카드뮴이 만성적으로 가격이 낮은 이유예요. 공급이 수요에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값이 싸고 계속 생산되고 처리하기 애매한 물질이 있을 때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쪽이 쉽습니다. 특히 규제가 없을 때는요. 강상류 공장이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아연을 정연하면서 나온 카드뮴 함유 폐수를 강에 흘려보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고 아무도 측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카드뮴이 강물을 타고 하류로 흘러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논에 물을 대고 그 논에서 자란 쌀을 매일 먹었습니다. 카드뮴은 쌀알 안에도 조용히 숨어들어요. 아연 이온의 자리를 차지하듯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될 때 필요한 미네랄인 척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식물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몸도 처음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뮴은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히, 매일, 수십 년에 걸쳐. 현우가 지도 위에 점으로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연결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연결이 드러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들 중 일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미술관 온도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습도는 정밀하게 조절되고, 조명은 자외선을 걸러낸 특수 조명을 씁니다. 그런데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카드뮴이에요. 앞에서 카드뮴이 식물에 흡수되고 사람 몸속에 쌓이는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카드뮴의 이중성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술의 역사 안에서요. 카드뮴이 발견되고 수십 년이 지나 화학자들이 카드뮴 화합물의 색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황화카드뮴이라는 물질이 내는 노란색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냥 노란색이 아니에요. 태양 직사광선 아래 두어도 색이 바래지 않고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고 기름과 섞어도 화학 반응이 거의 없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노란색이었어요. 당시 화가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조금 설명할게요. 그 전까지 화가들이 쓰던 노란색 안료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면 탁해졌고 어떤 것은 다른 안료와 섞으면 색이 변했고 어떤 것은 빛 아래 두면 빠르게 퇴색됐습니다. 화가들은 원하는 색을 캔버스에 올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변한다는 걸 알면서 작업해야 했어요. 이건 창작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만든 게 내가 죽고 나면 원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카드뮴 안료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밝고 선명하고 오래가고 다른 안료와 잘 섞이는 노란색, 화가들이 열광했어요. 노란색뿐만 아니었습니다. 황화물에 셀레늄을 조금씩 섞으면 오렌지, 더 많이 섞으면 붉은색 계열이 나왔어요. 셀레늄 비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따뜻한 색 계열 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화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수빈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빛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렬한 여름 햇살이 들판에 내려앉는 순간, 해질녘 하늘이 오렌지와 붉은색으로 물드는 순간, 그게 그의 평생 주제였어요. 그는 카드뮴 안료를 처음 손에 넣었을 때 작업실에서 한참 그 색을 바라봤다고 해요. 팔레트 위에 짜놓은 카드뮴 옐로우가 마치 실제 햇빛처럼 반짝였다고. 그날 이후 그의 작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과감하게 노란색과 오렌지를 캔버스에 쏟아냈어요. 두껍게 바르고 층을 쌓고 색을 날것 그대로 올렸습니다. 수빈의 작품들은 지금 여러 미술관에 걸려 있어요. 보존 상태가 좋다는 평을 받는 작품들이에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관리되는 공간에서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수십 년 전 한 분석 화학 연구팀이 유명 작품들의 안료 상태를 정밀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캔버스를 건드리지 않고 X선 형광 분석 장비를 표면에 대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사선을 쏘면 안료 성분에서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 패턴으로 안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연구팀 책임자는 서연이라는 분석 화학자였어요. 그는 원래 환경 오염 분야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문화재 보존 쪽으로 방향을 튼 경우였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카드뮴 안료가 들어간 작품을 분석했을 때 결과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해요.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노란색 부분들이 분자 수준에서는 이미 변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황화 카드뮴이 산화되면서 다른 화합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화합물은 색이 없어요. 투명해요. 그러니까 카드뮴 노란색 안료가 조금씩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도로, 하지만 멈추지 않는 속도로. 서연은 처음에 이게 특정 작품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작품을 검사하고 또 다른 작품을 검사할수록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카드뮴 안료를 사용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변형이 진행 중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왜 일어나는지였어요. 미술관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모두 기준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공기 중에는 극소량의 산소, 빛의 미세한 파장, 그리고 공기가 순환하면서 생기는 아주 미량의 화학 성분들이 있었어요. 그 미량이 수십 년에 걸쳐 카드뮴 안료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통제됐다고 생각했던 환경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의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미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부에서는 과장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작품이 얼마나 버티는지 수백 년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때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그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고 드러날 때는 이미 늦은 상황. 이 패턴이 카드뮴의 모든 이야기에서 반복됩니다. 강가 마을에서도, 그리고 이제 곧 이야기할 인류 최초의 핵반응 실험에서도 카드뮴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어요. 조용히, 깊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채기 전부터 이미 작동하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핵 연쇄 반응을 일으킨 그 순간, 그 반응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카드뮴 막대 하나였습니다. 막대가 부러지거나 제자리를 벗어나면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술관 작품 안에서 카드뮴의 조용한 변화를 추적하고 있을 때 카드뮴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있었어요. 때는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극비리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핵 분열 에너지를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게 당시 물리학계의 가장 뜨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도심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 지하에 실험 공간을 마련했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실험 책임자는 지훈이라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었고 핵 분열 현상에 대해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지훈의 팀이 설계한 실험 장치는 겉으로 보면 정말 단순했어요. 흑연 블록을 쌓고 그 사이사이에 우라늄 덩어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흑연은 중성자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고, 느려진 중성자가 우라늄 핵과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반응이 시작되면 중성자가 연쇄적으로 증가하면서 반응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었거든요. 시작하는 건 설계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카드뮴이 등장해요.
카드뮴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극도로 높아요. 카드뮴으로 만든 막대를 장치 안에 넣으면 중성자가 카드뮴에 흡수되면서 반응이 느려지고, 막대를 완전히 집어넣으면 반응이 멈춥니다. 빼면 다시 시작되고요. 지훈의 팀은 카드뮴 막대를 제어봉으로 사용했어요. 막대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방일 분위기를 상상해보면 조용했을 것 같아요. 숨죽인 조용함이요. 장치 주변에 연구자들이 서 있고 계측기 바늘을 응시하고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지훈이 천천히 카드뮴 막대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빼면 계측기 바늘이 조금 올라가요. 더 빼면 더 올라가고, 어느 지점에서 바늘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반응이 제어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어된 핵 연쇄 반응이었어요. 지훈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계측기 바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막대를 다시 완전히 집어넣었습니다. 바늘이 내려갔어요. 반응이 멈췄어요. 처음으로 인류가 핵 에너지를 켜고 끄는데 성공한 순간이었는데, 그 스위치가 카드뮴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즉시 극비로 분류됐어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침묵 서약을 했고, 외부로 나가는 통신은 철저히 검열됐습니다. 결과를 외부에 알릴 때도 직접적인 표현은 쓸 수 없었어요. 완전히 우회적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챘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그런데 지훈의 실험 이후에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카드뮴이 왜 그렇게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요. 이게 이해되면 카드뮴이라는 원소 자체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카드뮴에는 여러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동위원소란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에요. 카드뮴의 동위원소 중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특히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 흡수 능력을 수치로 표현하면 다른 대부분의 원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중성자가 카드뮴 핵에 가까이 오면 카드뮴이 그걸 잡아당겨서 흡수해버립니다. 중성자 입장에서는 카드뮴이 블랙홀 같은 존재예요. 물리학적으로 왜 이런 특성을 갖는지는 핵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원자핵 안에서 중성자와 양성자는 특정 숫자일 때 특히 안정적인 배열을 이뤄요. 이 숫자들을 물리학에서 마법의 수라고 부르는데, 카드뮴의 양성자 수가 그 마법의 수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뮴의 핵은 중성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해요. 마치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퍼즐 조각처럼 중성자가 오면 딱 맞게 끌어당겨 채워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특성이 지훈의 실험 이후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운영되는 핵발전소들이 지금도 같은 원리로 카드뮴 또는 유사한 재료로 만든 제어봉을 사용합니다. 반응을 늦추거나 멈출 때요. 수십 년 전 지훈이 지하 실험실에서 손으로 조작했던 그 원리가 지금은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카드뮴의 핵 구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나와요. 카드뮴은 자연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동위원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수가 다른 원소들에 비해 유독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그 마법의 수와 관련이 있어요. 핵 구조가 안정적인 배열에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중성자 수를 가진 상태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드뮴의 동위원소 중 하나는 엄밀히 말하면 불안정해요. 이론적으로는 붕괴해야 해요. 그런데 그 붕괴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주 나이의 수십만 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영원히 안정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안정한데 안정적인 것처럼 존재하는 원소. 이것도 카드뮴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강가마을에서 그랬듯이, 미술관 걸작 안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이제 곧 이야기할 또 다른 방식으로도. 강가마을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처음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그건 그냥 노인의 골절이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도요. 그런데 현우가 지도에 점을 찍기 시작하면서 그 점들이 무서운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카드뮴이 핵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방식, 그리고 카드뮴의 핵 구조가 왜 그런 특성을 갖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카드뮴이 사람 몸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도 놀랍도록 비슷한 논리를 따릅니다. 들어오면 자리를 차지하고
잘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른 것들을 방해해요. 지훈의 실험실에서 카드뮴이 중성자를 붙잡아 반응을 멈췄던 것처럼 사람 몸 안에서 카드뮴은 꼭 필요한 미네랄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합니다. 현우가 처음 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한 환자의 소변 검사 결과 때문이었어요. 뼈가 약해진 환자들의 소변에서 칼슘과 인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검출됐습니다. 칼슘과 인은 뼈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건 뭔가가 신장에서 이 성분들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우는 밤새 의학 문헌을 뒤졌어요. 그리고 카드뮴이 신장의 특정 세포에 축적되면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혈액과 소변에서 카드뮴 농도를 측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검사한 환자 거의 전원에서요. 현우는 그 결과를 들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데이터로. 강물에서 검출된 카드뮴 수치, 토양 검사 결과, 환자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 그리고 신장 손상 패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제출된 뒤에 일어난 일이 더 충격적입니다. 당국에서 조사팀이 왔어요. 현우는 드디어 뭔가 바뀌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조사팀이 내린 결론은 달랐어요. 현우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샘플 채취 과정의 문제, 분석 방법의 한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들이 공문안에 가득했어요. 공장은 계속 가동됐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 그 물로 농사를 지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손이 멈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어요. 측정 값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를 인정하면 공장을 멈춰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공장을 멈추는 건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고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게 당시에는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의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현우는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혼자서 계속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생길 때마다 기록하고 강물 샘플을 계속 채취하고 다른 지역 연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협력을 구했어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수년 동안 마을에서 계속 사람들이 아팠고 일부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어요. 현우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뮴이 신장에서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고 불필요한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칼슘, 인,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걸러지더라도 신장에서 다시 흡수해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재흡수 과정을 담당하는 게 신장 세관의 세포들이에요. 카드뮴은 이 세포들 안에 쌓입니다. 카드뮴 이온이 아연 이온 자리를 차지하듯이 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에 달라붙어요. 이 단백질은 원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카드뮴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사실 방어 기제처럼 작동합니다. 카드뮴을 단백질에 묶어두면서 카드뮴이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뮴이 계속 들어오면 이 단백질 안에 카드뮴이 점점 더 쌓여요. 그리고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세포 자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세포는 재흡수 기능을 잃어요. 칼슘과 인이 다시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뼈는 이 성분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뼈가 부러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거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카드뮴 노출을 차단한다고 해서 이미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몸 안에 쌓인 카드뮴을 빠르게 빼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강제로 빼내려 하면 카드뮴이 이동하면서 오히려 더 넓은 범위의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결과를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칼슘을 보충하고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더 이상 카드뮴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 이게 전부예요. 현우가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는 이게 단순히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카드뮴이 강물을 통해 농경지에 쌓이고 농작물이 카드뮴을 흡수하고 사람들이 그걸 먹는 구조는 이 마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는 게 훗날 밝혀지는데 그 방식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밭에 뿌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요. 현우가 수년간 혼자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이 단순히 한 마을의 승소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판결이 이후 환경법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현우의 보고서가 2번 묵살된 뒤에 마을 주민 몇 명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섰어요. 처음엔 아무도 이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소유한 기업은 규모가 컸고 법률팀도 강했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했어요. 마을 사람들 편에 선 변호사는 지역에서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던 유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소송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외면할 수가 없어서 맡은 거였습니다. 유진이 처음 한 일은 현우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현우의 사무실에는 수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환자 기록, 강물 샘플 분석 결과, 토양 검사 수치,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 유진은 그걸 처음 봤을 때 오히려 겁이 났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명확한 증거인지 보이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는지가 더 무서웠다고요. 재판은 길었어요. 기업 측 변호인단은 매 단계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샘플 채취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 분석 장비의 한계,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 그리고 가장 자주 쓴 논리가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게 이 공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어요. 법정에서는 그럴듯함이 꽤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유진이 찾아낸 게 있었어요. 공장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질 검사 기록이었는데 거기에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공장이 스스로 측정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알면서도 공장은 계속 가동됐고 폐수는 계속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문서가 법정에 제출됐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판결은 주민 측의 승소였습니다.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산업 폐수의 중금속 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고 일반 시 처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책임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판결 소식을 듣고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무거웠다고 했어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그 수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팠으니까요. 승소는 맞는데 그 승소가 너무 늦게 왔다는 사실이 함께였습니다. 고통이 제도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위로가 되려면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 제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오래 남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데이터가 충분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는데 데이터는 충분했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세상이 바뀐 건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야기할 내용을 들으면 그 말이 더 깊게 와닿을 겁니다. 현우가 옳았어요. 그리고 그 오름은 강가마을 너머로도 이어집니다. 카드뮴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경로가 공장 폐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건 사실 현우의 연구와 거의 같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경로가 밝혀졌을 때 이건 강가마을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몸 안에도 카드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것 때문에요. 공장 근처에 살지 않아도 오염된 강물을 마시지 않아도요. 시작은 아주 평범한 곳에서였어요. 바로 농업용 비료입니다. 인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가 자연에서 캐낸 인산염 광석이에요. 그런데 이 광석에는 카드뮴이 자연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아연 광석에 카드뮴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카드뮴은 늘 다른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인산염 광석을 가공해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카드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비료 안에 카드뮴이 남은 채로 들판에 뿌려집니다.
수십 년 동안 비료를 뿌린 밭은 카드뮴이 조금씩 쌓여요. 카드뮴은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표층에 머뭅니다. 흙 속의 유기물과 결합해서 표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식물 뿌리가 바로 거기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올립니다. 아연 이온을 흡수할 때 카드뮴 이온을 함께 흡수해요. 식물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특히 곡물류와 뿌리 채소류가 카드뮴을 잘 흡수해요. 쌀, 밀, 감자, 당근,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에요. 공중보건 연구팀이 일반 시민들의 식단을 추적해서 카드뮴 섭취량을 계산했을 때 결과가 불편했습니다. 공장 근처에 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주일 기준 허용 섭취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특히 곡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으려는 선택이 카드뮴 노출을 높이는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규제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카드뮴의 허용 기준이 강화됐고 비료에 포함될 수 있는 카드뮴 함량의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데이터는 먼저 있었고 행동은 나중에 왔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모르고 먹었고 몸속에는 조금씩 쌓였어요. 그리고 카드뮴은 몸속에서 수십 년을 버팁니다. 한 번 들어온 카드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30년이에요. 오차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신 몸 안에 있는 카드뮴은 10년 전에 먹은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사실과 함께 카드뮴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얼굴은 이번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같은 물질인데 크기만 바꿨더니 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학 성분은 완벽하게 동일한데 입자를 조금 더 작게 만들었더니 파란색이 되고 조금 더 크게 만들었더니 빨간색이 됐어요. 이건 당시 물리학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카드뮴이 비료를 통해 식탁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불편했던 이유는 카드뮴이 그냥 위험하기만 한 금속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카드뮴이 동시에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얼굴이 등장하는 방식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민준이 처음 카드뮴을 발견한 이후 수십 년이 지나 과학자들은 카드뮴 화합물로 아주 작은 결정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건 처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재료과학 분야에서 금속 화합물의 특성을 다양하게 탐구하는 흐름이 있었고, 카드뮴 화합물이 그 연구 재료 중 하나였어요. 현우라는 이름의 재료과학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한 의사 현우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국가연구소에서 특수 광학 소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같은 화학 성분으로 만든 카드뮴 황화물 결정 샘플들을 여러 개 비교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샘플마다 색이 달랐어요. 처음엔 제조 과정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성분이 같으면 색이 같아야 한다는 건 그때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전제였거든요. 금이 어떤 형태로 있어도 노란색인 것처럼, 구리가 어떤 형태로 있어도 붉은 빛인 것처럼, 물질의 색은 성분이 결정하지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각 샘플의 결정 크기를 정밀 측정했을 때 패턴이 나왔어요. 결정 크기가 클수록 색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했고 작을수록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색과 크기 사이에 명확한 규칙이 있었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현상이었어요. 현우는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꺼냈어요. 큰 결정에서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다양한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 아주 작아지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양자역학적 규칙이 작동하면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수준이 특정 값들로만 제한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 수준 사이의 간격이 결정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빛이 흡수되고 방출될 때 그 에너지 간격에 해당하는 색이 나와요. 결정이 작으면 간격이 크고 파란색 계열, 결정이 크면 간격이 작고 빨간색 계열. 화학을 바꾸지 않고 크기만 조절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현우는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국제 학술계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어요. 언어의 문제도 있었고, 당시 연구소가 외부와 교류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논문은 발표됐지만 그 발견이 가진 의미를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완전히 다른 쪽에서 같은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독립적으로요. 이 패턴이 카드뮴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게 신기해요. 민준이 카드뮴을 발견했을 때도 같은 시기에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원소를 발견했고, 이번에도 서로 모르는 두 연구자가 같은 현상에 도달했습니다. 서쪽 어딘가의 연구소에서 준서라는 화학자가 용액 안에서 카드뮴 황화물 나노 결정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빛을 내는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카드뮴 화합물이 형광 특성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성 조건을 조금 바꿔서 결정 크기를 다르게 했더니 같은 물질에서 전혀 다른 색이 나왔어요. 그는 즉시 이게 크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챘고 왜 그런지 계산했습니다. 결론은 현우가 도달한 것과 같았어요. 양자역학적 구속. 공간이 좁아지면 에너지 수준이 이산적으로 바뀐다. 준서의 논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화학 저널에 게재됐어요. 국제학술계가 반응했습니다. 이 현상에 이름이 붙었어요. 양자점. 아주 작은 반도체 결정이 크기에 따라 다른 색의 빛을 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붙으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현상에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현우의 논문이 재발굴됐을 때 준서는 공개적으로 현우의 선행 연구를 인정했습니다. 그 제스처는 중요했어요. 국경이 연구자들을 갈라놓았지만 과학적 사실은 갈라놓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서로 소통도 못하고 같은 저널을 읽지도 못하고 심지어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이 같은 현상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것. 진리는 국경을 모른다는 게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자점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발견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발견만 있고 사용이 없으면 그건 그냥 논문 속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운 사람과 그 과정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TV 화면 안에 카드뮴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암세포를 추적하는 의료 장비 안에도, 태양광 발전소의 얇은 필름 안에도, 바다 깊은 곳 퇴적물 안에도 이 하나의 금속이 동시에 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게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양자점 발견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현우와 준서가 같은 현상을 독립적으로 발견한 것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발견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려면 결정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했어요. 양자점을 만들면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였습니다. 합성 과정에서 어떤 결정은 조금 크고 어떤 결정은 조금 작게 만들어졌어요. 크기가 조금만 달라도 색이 달라지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니 색도 뭉개지는 거예요. 선명한 파란색을 원하는데 파란색에서 초록색까지 섞인 흐릿한 빛이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양자점은 실험실 현상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수빈이라는 화학자였습니다. 그는 나노 소재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였어요. 수빈이 접근한 방식은 이거였어요. 결정이 만들어지는 시작점과 성장하는 과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용액에 원료를 순간적으로 주입하면 결정의 씨앗들이 거의 동시에 생겨납니다. 그 씨앗들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냉각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면 모든 씨앗이 거의 같은 속도로 자라요. 결과적으로 크기 분포가 극도로 좁은 양자점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으로 만든 양자점은 달랐어요. 레이저를 쏘면 아주 선명하고 순수한 색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합성하면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양자점은 실험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분야 중 하나가 의학이었어요. 연구자들이 양자점 표면에 특정 세포에만 달라붙는 분자를 붙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합된 양자점을 생물체 안에 넣으면 표적 세포를 찾아가서 달라붙어요. 그리고 레이저를 쏘면 그 세포만 빛납니다. 종양 세포를 찾아서 표시하는데 이 기술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형광 물질은 레이저를 몇 분만 쏘면 빛이 꺼졌어요. 화학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자점은 같은 조건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 빛을 유지했습니다. 세포가 움직이는 걸 장시간 추적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건 암 연구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엔 디스플레이 분야였어요. 카드뮴 황화물 양자점을 이용하면 아주 정확한 색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TV와 모니터 화면의 색 품질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최초의 양자점 TV가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색이 기존 제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명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카드뮴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드뮴이라는 단어가 소비자 제품과 연결되는 순간 반응이 나왔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강가마을 사건, 비료를 통한 카드뮴 축적 문제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제품 안에 카드뮴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는 밀봉된 패널 안에 들어있어서 사용 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독립적인 연구들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카드뮴 없는 양자점 개발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인듐 인화물이라는 다른 소재를 이용한 양자점이 대안으로 개발됐었어요. 이것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데 합성이 더 어렵고 색 정밀도가 카드뮴 계열에 비해 조금 떨어졌습니다.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학 연구 분야에서는 카드뮴 양자점이 여전히 가장 안정적이고 검증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성 문제는 표면 코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뮴의 현대적 응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도 카드뮴이 등장합니다. 카드뮴과 텔루륨의 화합물로 만든 얇은 필름이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가 됐어요. 이 필름은 아주 얇아도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기존의 실리콘 패널보다 훨씬 적은 재료로 비슷한 발전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카드뮴이라는 이름이 갖는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수명이 다한 패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이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카드뮴이 나타납니다. 바다 깊은 곳의 퇴적물이에요. 과학자들이 수십만 년 전에 해양 생물 화석에서 카드뮴 농도를 측정해서 당시 바다의 영양 상태와 기후를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바다에서 인과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플랑크톤이 번성할 때 흡수됐다가 가라앉으면서 퇴적물의 기록으로 남아요. 그 기록을 읽으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해양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카드뮴이 지구 기후 역사의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약재상 샘플에서 건져낸 그 은빛 금속이 수십만 년 전 바다의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카드뮴이라는 금속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계속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사이에서 하나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강가마을에서 카드뮴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동안 데이터는 이미 존재했어요. 비료를 통해 카드뮴이 식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결과가 규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술관 작품이 안에서부터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어요. 양자점이 독성 논란에 휘말렸을 때도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 건 느렸습니다. 지식이 먼저 있고 행동이 나중에 온다. 이건 카드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새로운 사실 앞에서 반응하는 방식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 지식과 행동 사이의 시간이 길수록 그 사이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요. 현우가 진료실에서 환자 이름을 하나씩 기억했던 것처럼 그 시간의 길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측정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건 카드뮴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카드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연을 정연하는 한 카드뮴은 나오고, 비료를 쓰는 한 땅에 쌓이고, 양자점 기술이 발전하는 한 응용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것. 그게 카드뮴이 200년에 걸쳐 인류에게 남긴 가장 냉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카드뮴처럼 데이터는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외면하고 있는 것. 댓글에 솔직하게 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